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의 변경록 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AMB 크립토에서 비트코인 최근에 시황 관련한 뉴스를 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사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가히 충격적이리만큼 큰 폭의 어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의 암호화폐의 대폭락은 사실 그 근거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지 않고요.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반적인 어떤 자금 경색 상황이 반영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다뤄봤었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확산 우려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경색 상황을 유발하면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주식 시장이 크게 폭락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해당 자금 경색 상황이 조금 더 현금화가 쉬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국면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도 크게 폭락을 하면서 수요도 안 받쳐주는데 공급까지 느니까 이제 원유를 기본으로 한 자산 시장 에셋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사실은 자금 경색을 더욱더 확대시킨 국면인데요. 해당 기사를 보더라도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우량 500대 기업의 이제 주가 지수 인덱스인데요. 그것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동조화가 진행됐다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가 일정 부분 에셋 클래스에 들어갔다는 게 긍정적인데요. 좀 부정적으로 볼 것은 그 에셋 클래스에서 우선순위가 이번 금융 위기에 준하는 이런 대폭락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는 대단히 낮고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어떤 자산으로서 에셋으로서의 우선순위는 미국 달러, 그다음 채권, 그다음에 금을 비롯한 이제 주요 이제 원자재, 그다음에 주식, 근데 선진국 주식, 그다음 이머징 주식, 그 다음 어떤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최하위 순위가 암호화폐라는 게 이번 투자 클래스에서 사실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자산의 성격 자체가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희소성이 있고 복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투자 가치를 많이 점치고 기대했던 건 사실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갖고 있는 금융 인프라 자체가 아직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고요. 너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금융 경색 상황에서 가장 1순위로 현금화되는 가장 취약한 자산인 게 사실 드러났다는 게 사실은 이번 국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 가져와 봤고요. 이런 관점에서 계속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다른 기사인데요. 이번 이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사실 금마저도 데일리 기준에 4.5% 정도 내리면서 많이 급락했습니다. 주식시장 여러분들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를 다루는데 이 근거가 다 금융 에셋의 어떤 전반적인 폭락의 기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유 자체가 암호화폐의 펀더멘털 이슈가 닫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종속 변수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자산으로 했던 금마저도 사실은 현금화를 하려는 강한 어떤 안전자산 보유 욕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내렸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투자자들은 어떤 것이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기 쉬운 것들은 무조건 다 캐시로 바꾸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기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해당 차트 좀 보시면요. 이게 비트코인 기준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일간 변동성을 다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주식시장 대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시총 규모도 아직 대단히 작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배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동성은 사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인덱스 기준에서 한국 7%, 10% 가까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이 있으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큰 어떤 변동성을 제재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아직 그렇게 없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사실인데요. 요번에 사실 일간 변동성이 거의 30% 정도 그 이상을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에 최고 변동성,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었죠. 근데 사실
뭐 1년부터의 변동 흐름을 보면은 예전에는 더 큰 변동을 보인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보다 시총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될 때니까 이 정도 변동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시총 규모 뭐 2,5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지금의 암호화폐 시총 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변동폭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뭐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 경색 상황이 어떤 매크로 변수, 전반적인 시장 배경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고유적인 특징도 분명히 작용은 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만 이 차트에서 저희가 좀 그래도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 변동성 대비했을 때 비슷한 변동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폭이 꽤나 큰 폭은 맞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거는 사실은 성숙기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이고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 레버리지의 신용거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하면 대부분 레버리지가 한 서너 배 수준인 거 아시죠? 뭐 종목별로 그게 락이 걸려 있거나 뭐 아주 변수가 작은 종목도 증권사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 따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사실은 선물 거래, 옵션 거래 또 하지만 기본적인 그 스팟 거래에서 신용 거래도 가능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은 배수로는 2배에서 맥스로는 10배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 그런 거래소들이 일부 큰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비트맥스가 대표적인 거래소죠.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적은 금액으로 신용으로 신용 승수를 일으켜서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배 레버리지면 1000만 원치, 100배 레버리지면 1억 원치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100배 레버리지를 걸었으면은 이론적으로는 1%만 하락해도 저는 바로 청산되는 포지션입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근데 이번 같이 시장이 뭐 40% 가까이 급락할 때는 밑에 이제 걸려있던 그 레버리지 포지션들은 다 일괄 청산되는 사실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비트맥스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고요. 아까 뭐 어제나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비트맥스가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이르기도 했습니다. 신용거래 대표적인 비트맥스 거래소가 일반 거래소 빗피닉스보다는 훨씬 더 큰 지금 청산 기준, 청산 거래. 아까 제가 그게 뭐 위로 올라가는 롱이든 아래로 하든 숏 포지션이든 청산 기준, 실제로 이 청산 거래는 대부분 아마 롱 포지션, 시장이 위로 배팅하는 포지션이 반대로 하락하면서 청산됐을 거로 추정하고요. 그 규모가 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 기준 1.5조 원 정도 되죠. 대단히 큰 거래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괄 청산되면서 이런 것들 사람이 내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대 매매처럼 나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람들 왜 팔지? 네, 시스템이 그냥 파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급락이 한순간에 충격적으로 오는 거고요. 이번에 비트맥스의 해당 사례도 보면은 가격이 급락하면 그 급락이 더 큰 급락을 불러오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별로 지금 갖고 있는 그 청산된 거래 비트맥스 기준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포지션, 이거는 지금 상방 하방으로 열려있는 나는 시장이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 해서 롱 포지션 잡고 있거나 내려갈 것 같아 숏 포지션 잡고 있는 그 어떤 열려있는 포지션, 지금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을 의미하고요. 이건 실제로 청산된 거래량을 의미하거든요. 이땐 뭐 12일은 어쨌든 포지션이 더 많은 그 어떤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날 시장이 폭락하니까 이 포지션이 다 청산 거래로 넘어옵니다. 실제로 시장이 실제로 실제 스팟 거래에서 한 15% 정도로 하락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은 이 청산 거래가 넘어오면서 이게 25% 30%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추가 포지션을 또 잡겠죠. 기준선이 달라지니까 그로부터 또 위아래로 잡겠지만 더 내려가면 이건 또 다음날 청산 거래로 또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하락이 더 큰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 이러한 레버리지가 반대로 상승이 더 큰 상승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대폭락하는 시장에서는 사실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오는 가장 큰 근거고요.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아래로 매우 크게 흔들렸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뭐 벡트나 주요 이제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물 옵션 포지션으로 해칭이 됐을 때 막을 수 일정 부분 조금
그 변동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큰 구간에서 주식시장처럼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업계 의견이 조금 나오기도 했거든요.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리 24시간 다 같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글로벌의 어떤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런 선물 시장, 이런 이제 레버리지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예전에는 본인의 호가로만 사실은 해당 지수의 어떤 포지션을 그 가격 기준을 제시했던 거에 반해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선물 옵션 거래소들은 주요 상위 거래소 4개 정도를 가중평균한 인덱스로 평가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합리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해당 거래소의 특정 거래량을 펌핑하거나 덤핑하면서 가격 지수를 움직이면서 가격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개 거래소를 가중평균한 인덱스를 취합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기준, 합리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의 합리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뭐 대중의 어떤 합의가 모이게 되면 그런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도 사실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는 이런 고레버리지의 자산군 때문에 자산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든 매우 클 수 있다. 지금 매우 아래쪽으로 컸지만 조금 돌려 얘기하면 만약에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비트코인 시장이 반등한다면 위로 다시 강하게 V자 반등할 가능성도 이런 자산 특성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번에 이제 기존에 지금 두 번의 반감기, 기존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황에 없었던 이번 시장에 반영된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좀 있었는데요. 디파이라고 이제 왜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그걸 통해서 뭐 대출을 일으켜서 뭐 현금화하거나 혹은 재투자하거나 일종의 레버리지 거래이기도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디파이 모델이 지금 시장에 특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번 시장에 꽤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파이 모델에서 한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이커다오 팀이고요. 어쨌든 예치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대출을 일으키죠. 60에서 뭐 70%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재투자할 수 있고 뭐 알아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 기준에서 20, 30%가 내려가면 사실은 청산당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꽤 그런 거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거는 예치금이 있는, 그러니까 담보금이 있는 형태니까 그나마 안전 마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지금 일부 그 디파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담보 없이 그냥 대출이 나가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객이 지금 실제로 10,000이더를 대출을 합니다. 담보 없이요. 네, 다시 그 이더를 5,000이더치 쪼개서 비트코인을 바꿔요. 다시 그 비트코인을 일단 반은 팔고요. 반은 내리면 수익 나는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근데 저는 반은 시장에 던졌잖아요. 큰 물량을. 당연히 지금의 시장의 하락도 심한데 이런 식의 큰 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더 하락하겠죠. 근데 나머지 반 포지션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연히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정산한 금액 중에 처음에 10,000이더 빌리는 데에 대한 비용만 제하고 나서도 고객한테 35만 3천 달러의 수익이 난다. 네, 실제 담보 없이 진행했던 디파이 모델에서 이런 식의 포지션이 구축이 가능했고, 이게 하락을 더 부추겼다는 어떤 분석인데요. 충분히 가능성, 지금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 다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구조가 짜져 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고 레버리지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 시도나 그런 식의 방향 조정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을 매니플레이션 했다,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무담보 대출부터 시작되거든요. 플래시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저희가 이제 경험적 데이터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합의가 이후에는 모여서 지금과 같이 뭐 비이성적인 하락은 막는 정도의 조치가 이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부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시죠. 지금 사실 시장의 어떤 숫자만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지금 가격 적정한가요?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비이성적인 가격이 맞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내린 거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 이슈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금융자산 시장에 큰 폭의 경색이 왔고요. 그게 주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채권 시장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가장 현금화 쉽고 제일 작은 시장이고 뭐 인프라가 전혀 없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 언제 반등이 나고 지금 적정한 가격일까요? 그 답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찾을 수 없어요. 다 돌려 말하면 처음에 선결 조건 자체가 사실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나면 암호화폐 시장 바로 안정화될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그 비트코인이 지금 뭐 그럼 적정한 가치가 맞는 건지, 조정이 오면 얼마나 올 건지, 앞으로는 얼마나 올라갈 건지 기본적인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뭐 반감기를 갖고서 사이클을 계산하기도 하고,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스탁 투 플로우 모델, 그러니까 재고량에 따른 희소성의 가치로 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에 대한 분석도 있긴 한데요. 외국에 새로 이제 ROI 사이클이라는 모델이 좀 나와서 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시황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기존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렸던 붐 사이클과 오르던 붐 사이클과 내렸던 버스 사이클이 일정 부분 하나의 사이클로 구성이 되고요. 그때마다 오르는 상승률도 일정 부분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이 해당 모델의 가장 큰 가정입니다. 뭐 대단히 뭐 설득력이 있지는 않고요. 꽤나 그래도 흐름의 주기나 이 논리들이 과거에는 꽤 맞아떨어진 것들로 보여서 가져와 봤고요. 이전에 뭐 250일 상승했고 150일 하락했고 740일 상승했고 410일 하락했고 1050일 상승했고 400일 하락했고 이런 비율식으로 봤을 때 기간으로부터 추산해 봤을 때 해당 비율식은 뭐 이 과거의 사이클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비율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번 사이클은 총 1758일짜리 사이클인데 상승하는 날은 1353일이다. 나머지는 하락 조정 사이클이었죠. 해당 사이클에 따르면은 저번 반감기 이후에 이미 하락 조정 사이클은 꽤 있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 한 400일 정도 되죠. 그래서 해당 사이클로 봤을 때 이미 비트코인의 가장 하단점은 작년 12월 15일 날 우리가 아는 3,000달러. 이때가 가장 하단, 이미 저점은 지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아래 기울기를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로 추산해 봤을 때 향후 고점은 어디냐 봤을 때요. 2022년 8월 정도에 10만 달러. 한 1억, 뭐 지금 환율 기준에 1억 3천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추산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봤던 반감기 사이클이나 스탁 플로우 모델로 봤을 때 그 시기나 가격이 꽤나 비슷한 것 같아서 뭐 논리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로지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수치가 대단히 비슷하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지금 스탁 플로우 모델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지만은 지금 뭐 스탁 플로우 모델, 그러니까 금이나 은의 희소 가치에 준해 봤을 때 적정 시기에 지금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는 반감기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게 스탁 플로우 모델인데요. 이 해당 모델을 통해 봤을 때는 비슷하죠. 2020년 8월 정도에 10만 달러, 한 1억 2천 정도죠. 그래서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들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안정된다는 가정에서는 어쨌든 어디까지 내릴지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은 지금은 잠정적인 매수권, 나눠서 매수권인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그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뭐가 바뀌었는데 진짜 펀더멘털은 그대로 똑같은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펀더멘털을 흔들리지 않으면 투자 심리에 대한 것들은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펀더멘털을 더 집중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메이커다오 팀 아까 얘기했었죠. 제가 스테이블 코인 지금 디파이 모델 중에 점유율 한 60% 가까이 갖고 가는 팀인데요. 거기서 지금 메이커다오의 스테이블 코인의 방식은 예치했던 이더리움이나 뭐 몇 개 토큰이 있어요. 뭐 BAT나 몇 개들. 대부분 이더리움인데요. 예치했던 해당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메이커다오에서 그거 외에도 USDC라는 이제 기존의 서클에서 발행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해당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도 담보 자산으로 이제 검토 중이다.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산이나 어떤 그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단히 사실 고무적인 사항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디파이 모델을 갖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채널에서 사실 서클 정도면은 뭐 USDT 테더 정도 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에 준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자산, 그 이제 디파짓권은 담보자산, 콜렉트럴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뭐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뉴스 한번 보면요. 지금 계속 이제
어떤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 진짜 이게 많이 내린 거야? 그럼 기존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에 있는 건데 하는 거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그 네 가지 근거, 지금 비트코인이 적정 가치가 얼마에 대한지, 지금 만약에 뭐 싸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정리해 놓은 해당 기사인데요. 뭐 첫 번째 기사 자체는 아까 나왔지만 스타크 플로우 모델로 봤을 때 지금은 반감기 이후에 공급량이 더 감소할 테니까 희소성이 높아지고,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꽤 아까 뭐 10만 달러 정도 수준이다. 지금 해당 모델로 봤을 때 이번에 하락은 이렇게 특이점이 형성됐다. 네. 여기 특이점 밑에 아래로 훅 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적정 인트리직 뭐 밸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본래 본질의 가치에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된 가격권이다, 이런 논리고요. 두 번째가 조금 새로운 건데요. NVT 시그널이라고, 이게 좀 주식 시장에서 착안해서 조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빗대서 만든 모델로 보이는데요. 주식 시장에 PER로 분석하는 거 많잖아요.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을 기업의 이익으로 나누거나, 혹은 나눠보자면은 기업의 한 기업의 주가를 주당 이익 가치 EPS로 나눠서 이 기업 가치가 싸다 비싸다를 나누는데요. 여기도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가치는 사실 기업 가치가 아니어서 빗대 보면은 네트워크 밸류거든요. 이 토큰이 얼마나 이체되고 얼마나 대체되면서 그 시장 총량, 시가총액을 합산한 네트워크 밸류가 어떤 기업 가치로 환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일간 트랜잭션, 전체 네트워크 밸류를 일간 트랜잭션으로 나눠 보면은 이 수치가 퍼하고 비슷하게 빗대어 보는 거죠. 이 수치가 크면은 사실은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작으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면은 지금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빨간색이 이제 NVT 시그널에 따르면은 그 저평가, 고평가를 나타내는 건데, 높았을 때 고점인 게 일치하죠. 네, 고평가돼 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이번 하락으로 이 NVT 시그널이 매우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때문에 지금 적정 가격이 아닌가, 많이 저평가된 가격이 아닌가 하는 논거들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도 있는데, 나머지는 해시 레이트나 난이도로 봤을 때 지금 하락은 좀 과도하고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 같다 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지금은 금융 경제 상황이 좀 높다 보니